둥둥둥 거대한 북소리가 한양의 하늘을 뒤흔들며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죄인의 목을 치러가는 망나니의 북소리처럼 개똥이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겨댔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 성균관 앞들인 반궁판군의 넓은 마당에는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유생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들판에 내려앉은 백로떼와 같았다. 하지만 그 고고한 백로무리 속에 검댕이 묻은 깃털을 감추고 숨어든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숫쟁이 개똥이었다. 그는 갓을 푹 눌러써서 식은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감추려 애썼으나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사시나무 떨듯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거친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굳은 살이 적인 그의 손은 붓자루 하나를 쥐는 것이 천근 쇠몽둥이를 드는 것보다 더 버겁고 어색해 보였다. 주변의 유생들이 우아한 자태로 먹을 갈기 시작하자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시험장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개똥이에게는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다. 개똥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앞에 놓인 화선지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종이었다. 평생 숯가마의 시커먼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결점 하나 없는 백색의 공간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글자라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가 감히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신성한 과거 시험장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발각되면 즉시 차명을 면치 못할 대역죄였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되었다. 그의 품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누이, 꽃님이의 피 맺힌 저고리 고름이 금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라버니, 억울해. 나 너무 아파.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는 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다잡았다. 임금님을 만나야 한다. 이 종이에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기어서라도 용상 롱청 앞까지 가야 한다. 그의 눈동자가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금일의 시제 시다이를 내리노라. 시험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논정치지본 론정지지본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에 대하여 논하라. 시제가 발표되자마자 유생들은 일제히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는 이들도 있었고 잠시 눈을 감고 시상을 떠올리며 턱수염을 쓰다듬는 이들도 있었다. 사각거리는 붓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가 뒤섞여 시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달아올랐다. 그러나 개똥이는 벼루에 먹을 까는 신념만 할 뿐 붓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먹물 냄새가 진동했다. 유생들에게는 그것이 출세의 향기였겠으나 개똥이에게는 숯가마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한 탄내와 누이가 죽어가며 흘렸던 비릿한 피냄새와 다를 바 없었다. 검은 먹물이 벼루 안에서 찰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고인 피처럼 보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었고 개똥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옆자리에 앉은 선비 하나가 개똥이의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힐끔힐끔 곁눈질을 했다. 이보시오 선비, 어찌 붓을 들지 않고 그리 떨고만 계시오. 멍만 갈다가 해가 지겠소. 비단 옷을 입은 그 선비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며 벼루를 엎을 뻔했다. 아니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잠시. 개똥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어설픈 양반 흉내를 냈다.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고 사투리 억양이 튀어나올까봐 혀가 굳어버릴 지경이었다. 다행히 선비는 혀를 붙차며 다시 자신의 답안지로 시선을 돌렸다. 개똥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에 쥔 붓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나무의 결을 읽는 법과 숯의 색깔을 보는 법뿐 정치의 근본 따위의 거창한 말은 딴 세상 이야기였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먹물에 푹 담갔다. 검은 먹물을 머금은 붓끝이 무겁게 휘어졌다. 화선지 위로 붓을 가져갔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다. 전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우리 누이를 겁탈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피 맺힌 절규를 글로 옮길 수만 있다면
천장만장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글자는 흉기보다 더 낯설고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어 획을 그어보려 했다. 그러나 붓끝은 제멋대로 춤을 추며 화선지 위에 의미 없는 검은 얼룩만 남길 뿐이었다. 툭! 먹물이 한 방울 떨어져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마치 개똥이의 캄캄한 미래를 예고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벌써 답안 작성을 마치고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는 유생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합격을 점치고 있었다. 그 화려하고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개똥이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숯검정이 낀 손톱 밑을 보며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삼켰다. 내가 미쳤지. 까막눈 주제의 과거라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꼴이로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당장이라도 붓을 집어던지고 이곳을 뛰쳐나가 다시 깊은 산속 숯가마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의 저고리 고름이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누이의 원혼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라버니 여기서 포기하면 나 2번 죽는 거야. 오라버니만 믿고 눈도 못 감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개똥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그는 결심했다. 그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왕에게 뜻을 전하리라. 그는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끗한 새 화선지 한 장을 다시 꺼내어 바닥에 펼쳤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종이. 그것은 무식무시의 증거가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그의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이리도 하얗게 비어있소. 할 말은 많으나 한 글자도 적을 수 없는 이 답답한 심정을 전하께서 보아주시오. 개똥이는 두 손으로 백지를 곱게 펴서 눌렀다. 그의 거친 손바닥 자국과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종이 위에 젖어들었다. 글자 대신 그의 체온과 슬픔이 종이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만 붓을 놓아라. 시험관의 종료 신호가 떨어졌다. 유생들이 일제히 붓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탄식했다. 여기저기서 종이 걷는 소리가 요란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백지 답안지를 집어들었다. 옆에 있던 선비가 개똥이의 답안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보시오. 자네 미쳤는가? 백지라니. 글자 한자 적지 않고 제출하겠다는 말인가? 선비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과거 시험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곤장 100대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걸세. 개똥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답안지를 쥔 손만은 꽉 쥐어져 있었다. 수천 장의 답안지가 쌓이는 제출대. 앞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나 운명을 마주하러 가는 전사처럼 걸어나갔다. 제출대 앞에 선 개똥이는 감독관의 서슬 퍼런 눈빛을 마주했다. 감독관이 거만하게 손을 내밀었다. 답안지를 내놓아라. 개똥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백지를 바쳤다. 감독관이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엇이냐? 먹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백지가 아니냐? 내 놈이 지금 나라씨를 장난으로 아느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개똥이에게 꽂혔다. 비웃음, 경멸, 놀라움. 그 따가운 시선들이 화살이 되어 개똥이의 온몸을 찔렀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소인 그를 모르오나 뜻은 있기에 종이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감독관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사이 개똥이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하 부디 이 미천한 백성의 침묵을 읽어주시옵소서. 한양의 붉은 노을이 개똥이의 초라한 뒷모습과 그가 낸 하얀 종이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개똥이가 제출한 백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원도 깊은 산골 숯가마의 검은 연기 속에서 피어났다가 무참히 짓밟힌 한 송이 꽃, 그의 누이 꽃님이의 수의 서의이자 넋이었다. 개똥이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반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로 되돌아갔다. 첩첩산중 화전민 마을에서 숯을 구워 파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개똥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누이 꽃님이었다. 비록 얼굴에는 숯검정이 묻어있고 옷은 남루했으나
꽃님이의 마음씨는 산속에 핀 도라지꽃처럼 희고 고와 마을 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개똥이는 숯을 한 지게 가득 찌고 장에 다녀올 때마다 누이에게 줄땡기 하나, 꽃신 한 켤레를 사주는 낙으로 그 고된 삶을 버티고 있었다. 오라버니 장가갈 돈 모아야지. 왜 자꾸 내 것만 사와 타박하면서도 기뻐하던 누이의 해사한 미소는 개똥이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의 아들 조도령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냇가에서 빨래하던 꽃님이를 발견한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천하의 남봉꾼으로 소문난 조도령은 꽃님이의 미모에 흑심을 품었고 그날 밤 수하들을 시켜 개똥이의 오두막을 습격했다. 이놈들아, 내 누이를 놔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데려간다. 개똥이는 불타는 장작개비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훈련받은 관노들의 몽둥이질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퍽! 억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개똥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흙바닥에 처박혔고 꽃님이는 오라버니를 외치며 짐승들에게 끌려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개똥이가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 아래 멀어지는 누이의 하얀 치맛자락이 진흙탕에 끌려 더럽혀지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사흘 뒤 꽃님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멍석에 둘둘 말려 집 앞에 팽개쳐진 누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고운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옷고름은 뜯겨 나갔으며 하얀 속적삼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혀를 깨물어 자결한 것이었다. 아, 꽃님아, 개똥이는 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현감의 아들을 상대로 입을 여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잊게 자네가 참아야 하네. 촌장의 비겁한 위로는 개똥이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개똥이는 누이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고 피 묻은 저고리 고름을 잘라 품에 넣었다. 내 이 원한을 갚지 못하면 죽어서도 너를 볼 면목이 없다. 개똥이는 그 길로 관아로 달려갔다. 사또 억울합니다. 조도령놈이 내 누이를 죽였습니다. 살인자를 잡아주십시오. 관아 마당에서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박으며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의가 아닌 매질이었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양반집 자제를 모함하느냐. 저 미친놈을 매우 쳐라. 현감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개똥이를 곤장으로 다스렸다. 살점이 튀고 엉덩이가 지시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개똥이는 핏발선 눈으로 현감을 노려보았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결국 개똥이는 초죽음이 되어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으며 가난한 자에게 관아의 문턱은 저승 문턱보다 높았다. 지나가던 개조차 그를 비웃는 듯 지저댔고 세상은 온통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몸을 추스른 개똥이는 한양에 있다는 신문고 션문고 이야기를 주워 듣고 무작정 상경길에 올랐다. 임금님이 계신 대궐 앞에는 억울한 백성을 위해 북을 달아놓았다는 소문이었다. 그래, 임금님이라면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집신 몇 켤레와 주먹밥 몇 덩이를 챙겨 천리길을 걸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터져 피고름이 양말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대궐 문 앞은 창을 든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신문고는 이름만 있을 뿐 개똥이 같은 천민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썩 물러가라. 어디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대궐 얼씬거리느냐. 병사들의 창자루에 맞아 밀려나면서 개똥이는 깨달았다. 이 나라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귀가 단 하나도 없음을. 절망에 빠져 한강에 몸을 던지려던 찰나 장터.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유생들의 대화가 그의 귀를 잡았다. 이번 과거 시험은 전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지. 암 전하께서 직접 답안지를 보시고 인재를 뽑으신다고 하더군. 그 순간 개똥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임금님이 직접 종이를 보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임금님을 뵐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글자 하나 모르는 까막눈이 과거 시험이라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짓이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도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었다. 개똥이는 그날부터 숯을 팔아 모은 돈을 탈탈 털어
헌옷 가게에서 낡은 도포와 갓을 샀다.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밤마다 걸음걸이와 헛기침 소리를 연습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비장했다. 과거 시험 당일 개똥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험장인 성균관 반궁으로 향했다. 문지기가 신분을 확인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왔지만 수많은 인파에 섞여 용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먹을 갈고 붓을 잡는 심역을 하면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입신양명을 꿈꾸며 화려한 문장을 뽐내고 있었지만 개똥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허상으로 보였다. 너희들이 논한다는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냐?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 글 잘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쳤다. 자신의 누이가 짓밟힌 꽃이 되어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는데 저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공자왈, 맹자왈 하며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 위선과 가식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백지를 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거짓된 글자로 종이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자신의 피눈물과 숯검정 묻은 손자국을 남기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이 하얀 종이는 억울하게 죽은 꽃님이의 순결함이자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해 텅 비어버린 백성들의 곳간이었으며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이 나라의 먹먹한 현실이었다. 개똥이는 제출한 답안지가 감독관의 손을 거쳐 임금님의 용상 위에 올라가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비록 끌려나가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임금님이 이 텅 빈 종이를 보고 의문을 가져주기를, 왜 아무것도 쓰지 않았느냐고 물어봐 주기를. 그 한마디 질문을 듣기 위해 개똥이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었다.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개똥이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한양의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있는 누이의 저고리, 고름을 꽉 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낡은 천의 감촉이 마치 누이의 손길처럼 따뜻하면서도 슬펐다. 꽃님아 보았느냐? 오라버니가 해냈다. 글은 못 썼지만 내 마음은 다 담았다.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개똥이는 담벼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한양의 기와집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연기 자욱한 강원도 산골 숯가마 앞 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숯검정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도포자락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슬프고도 진실된 문장이었다. 궁궐의 밤은 깊어 삼경. 산긍에 이르렀으나 과거 시험의 답안을 채점하는 시관가들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천 장의 답안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시관들의 눈은 피로에 절어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다. 대부분의 답안지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태평성대라. 전하의 성덕이 온누리에 비치어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른다라. 허허. 글솜씨는 수려하나 그 내용이 참으로 공허하구나. 늙은 대제학이 붓을 놓으며 탄식했다. 유생들이 써내려간 문장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진실된 고민이나 백성의 삶에 대한 통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왕의 비위를 맞추고 권세가들의 눈에 들기 위한 아첨의 언어들만이 난무할 뿐이었다. 종이 위에서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평안했으나 종이 밖의 현실은 굶주림과 수탈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쓰는 이들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낮의 시험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개똥이의 눈에 비친 유생들의 모습은 기괴한 연극과도 같았다. 시제인 논정치지본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논하라. 이 발표되자마자 옆자리의 선비는 거침없이 붓을 놀려 근본은 인렌 이오덕 더이라 하며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 화려한 문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똥이는 그 선비가 시험장에 들어오기 전 짐을 나르던 노비에게 발길질을 하며 천한 것이 어디 감히 길을 막느냐고 호통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인과 덕을 논하는 자의 손이 약한 자를 때리는 손이라니 이보다 더한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개똥이의 눈에는 하얀 화선지 위에 채워지는 그 검은 글씨들이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거짓이다. 저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치가 근본을 잃은 지 오랜데 어찌 태평성대를 논한단 말인가. 개똥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개똥이는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내려다 보았다. 먹물을 잔뜩 머금은 붓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더러운 위선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를 모르기에 동참할 수도 없었지만 설령 그를 알았다 해도 저런 거짓부렁을 써내려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억울하게 죽은 누이의 얼굴과 세금 낼 돈이 없어 야반도주한 이웃집 김서방의 뒷모습, 그리고 곤장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엉덩이 흉터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것이 그가 아는 정치의 현실이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붓을 양손으로 잡았다. 우직근 고요한 시험장에 작은 파열음이 울렸다. 개똥이는 붓터리를 분질러 버렸다. 그것은 붓으로 짓는 거짓된 세상을 거부하겠다는 무식쟁이, 숫쟁이 나름의 과격한 선언이자 저항이었다. 부러진 붓대에서 튀어나간 먹물이 개똥이의 얼굴과 하얀 도포자락에 튀었으나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붓이 없으니 글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뜻은 전해야 했다. 개똥이는 자신의 두 손을 벼루에 담갔다. 시커먼 먹물이 거친 손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평생 숯을 만지며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로 얼룩진 투박한 손이었다. 그는 그 검은 손을 하얀 백지 위에 쾅 하고 찍었다. 철퍽 선명한 손바닥 자국 2개가 종이 위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뺨을 흐르던 눈물을 떨어뜨렸다. 숯검정과 먹물,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기묘한 얼룩을 만들어냈다. 글자는 단 한 자도 없었으나 그 얼룩진 백지는 그 어떤 명문장보다 더 처절하고 웅변적이었다. 전하 보시옵소서. 이것이 제 손입니다. 흙을 파고 숯을 구워 나라를 지탱하는 백성의 손입니다. 이 손이 지금 피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개똥이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종이를 구겼다가 다시 폈다. 반듯하고 매끄러운 종이가 아닌 구겨지고 더러워진 종이. 그것이 바로 개똥이의 인생이자 백성들의 찢어진 삶이었다. 다시 현재 채점장. 한 시관이 개똥이의 답안지를 집어들었다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흉물이란 말인가. 시관의 손에 들린 것은 개똥이가 낸 손바닥 자국과 얼룩으로 뒤덮인 구겨진 백지였다. 주변의 시관들이 몰려들어 혀를 찼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감히 과거 시험장에 장난질을 치다니. 글 한자 없이 손도장만 찍어내다니. 이는 조정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닌가. 당장 이 종이를 낸 자를 색출하여 의금부에 넘겨야 하네. 신성한 과장을 더럽힌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해. 격분한 시관은 개똥이의 답안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다. 그때 멈추라 하는 나지막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시관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골룡포를 입지 않고 평복 차림을 한 임금 세종 가상, 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저 전하,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관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왕은 자맹을 나온 듯 호위무사 몇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채점장을 찾은 것이었다. 왕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던 개똥이의 답안지를 가리켰다. 그것을 이리 다오. 시관은 손을 떨며 구겨진 종이를 왕에게 바쳤다. 전하 보실 가치도 없는 흉물이옵니다. 무식한 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이 분명하오니. 왕은 시관의 말을 가로막고 종이를 받아들었다. 왕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종이에서는 묵향머샹 대신 매캐한 숯냄새와 비릿한 땀냄새, 그리고 흙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난초 그림도 유려한 필체도 없는 그 종이 위에는 오직 크고 투박한 2개의 검은 손바닥 자국만이 덩그러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빗물 자국처럼 번진 얼룩들이 보였다. 왕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맹물이 아닌 눈물 자국임을 알아차렸다. 왕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수천 장의 답안지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형편없는 종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왕의 시선은 그 종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논정치지본이라. 다른 유생들은 모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데 이 자는 어찌하여 백지를 냈을꼬. 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글을 몰라서 못 쓴 것이옵니다. 무지한 백성이 분수를 모르고 시관이 다급히 아뢰었으나
왕은 고개를 저었다. 그를 모른다면 백지를 낼 것이지. 어찌하여 손도장을 찍고 눈물을 떨구었겠느냐. 이것은 무지가 아니다. 이것은 비명배망이다. 왕의 예리한 통찰력이 종이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왕은 종이를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셨다. 이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것은 벼루의 먹냄새가 아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태우는 숯냄새다. 그리고 이 종이의 구겨짐을 보아라. 이는 분노다. 붓을 꺾고 종이를 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어떤 억울함이 서려 있다. 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미사여구들이 앵무새의 짖음처럼 더덥게 느껴졌다. 성군이시여 만세수강하소서라는 찬양 뒤에 가려진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가 이 한 장의 더러운 종이 위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듯했다. 왕은 개똥이의 답안지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다. 내 이 종이를 낸 자를 직접 보아야겠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답안의 주인을 어전으로 들라 하라. 시관들은 경악했다. 전하천한 무식쟁이를 어전으로 부르시다니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옵니다. 그러나 왕의 결심은 확고했다. 법도보다 중요한 것이 백성의 마음이다. 이 종이에는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혹은 신하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려보지 못했던 세상의 민낯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한양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 개똥이는 식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느꼈던 비장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관아에서 나를 잡으러 오겠지. 과장을 모독한 죄로 목이 달아나겠지. 그는 품속에 누이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꽃님아, 오라버니가 너무 무모했나 보다. 임금님은커녕 포졸들 몽둥이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주막 밖에서는 밤새도록 통행금지를 알리는 술락군들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다. 개똥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 자신의 제삿날이 될지 아니면 기적의 날이 될지 알 수 없는 긴 밤이었다. 그러나 그 시각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는 왕이 개똥이의 손바닥 자국을 어루만지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의 숫쟁이와 가장 높은 곳의 왕이 백지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운명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숯검정이 덕지덕지 묻은 개똥이의 처소 주막로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내 놈이 어제 과장에서 백지를 낸 자냐. 금군 대장의 호통에 개똥이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죽이려면 어서 죽이십시오. 그는 순순히 오랏줄을 받았다. 그러나 금군들은 그를 포박하는 대신 정중하게 가마를 대령했다. 어명을 받들라. 전하께서 너를 찾으신다.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장이 아니라 대궐로, 그것도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볼 겨를도 없이 그는 가마에 실려 구중궁궐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백지 한 장이 불러온 파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하 죄인을 대령하였사옵니다. 내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인정전, 렌정된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렸다. 개똥이는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왔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빠져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궁궐의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하여 집신을 신은 발을 디디기조차 송구스러웠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냄새는 숯가마의 매캐한 연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주었다. 개똥이는 넙치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이마가 차가운 박석에 닿았지만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변에는 비단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졌다. 저 높은 곳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그곳에 이 나라의 지존 임금님이 앉아 계셨다.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이었다. 고개를 들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러나 의외로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개똥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져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몇 번 깜빡이자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임금의 눈은 호랑이처럼 매서우면서도 깊은 호수처럼 슬퍼 보였다. 임금의 손에는 개똥이가 어제 제출했던 그 더럽고 구겨진 백지 답안지가 들려 있었다. 이 종이가 네가 낸 것이 맞느냐? 임금이 물었다. 개똥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끄덕였다. 예, 그렇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옆에 서 있던 예조 판서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저런 무지몽매한 놈이 신성한 과장을 능멸하고도 모자라 어전까지 더럽히고 있사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옵니다. 어찌 백지를 낸 자를 국문도 없이 마주하시나이까. 대신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옳습니다. 국법을 바로 세우소서. 쏟아지는 비난 속에 개똥이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꽃님아 오라버니가 간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조용히 하라. 임금의 호통이 장내를 갈랐다.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용상이 아닌 바닥으로 내려와 개똥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너희들은 이 종이가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이 종이에 수만 자의 글이 쓰여 있는데 너희는 어찌 백지라고만 하느냐? 임금의 알 수 없는 말에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임금은 개똥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하옵니다. 그래 개똥아, 너는 그를 아느냐?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소인, 까막눈이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천한 숫쟁이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뭐라 까막눈 글도 모르는 놈이 과거를 보러 왔단 말이냐. 대신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임금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물었다. 그를 모르는 네가 어찌하여 과거장에 들어왔으며 어찌하여 이 백지를 내었느냐.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네 손도장을 찍고 눈물을 떨군 연유가 무엇이냐. 내 그것이 듣고 싶어 너를 불렀다. 임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비웃음이나 경멸이 아닌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개똥이의 가슴속 둑이 터져버렸다. 두려움보다 더 큰 서름이, 억울함이, 그리고 누이를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폭발했다. 전하 소인 할 말이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왔사옵니다. 개똥이는 피를 토하듯 외쳤다. 어제 시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들었사옵니다. 옆자리 선비님들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춤을 춘다고 글을 썼다 하더이다. 하오나 저나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옵니다. 대신들이 저런 무엄한 하며 소리쳤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개똥이에게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개똥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소인의 누이 꽃님이는 고을 현감 아들놈에게 겁탈당하고 죽었습니다. 억울해서 관아에 갔더니 곤장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소인의 이웃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 야반 도주를 했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널렸는데 관아에서는 거적대기로 덮어버리기 바쁩니다. 이것이 태평성대입니까? 이것이 춤추는 세상입니까? 개똥이는 바닥에 놓인 자신의 백지 답안지를 가리켰다. 전하, 이 종이를 보시옵소서. 하얗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백성들의 곡간꼴이옵니다. 쌀 한 톨 없이 텅텅 비어버린 제 누이의 밥그릇과 똑같사옵니다. 개똥이의 절규는 인정전의 기둥을 울리고 대신들의 가슴을 후벼 봤다. 백성들의 삶이 이 종이처럼 하얗게 말라 비틀어져 텅 비어있는데 글 모르는 소인이 어찌 검은 먹물로 거짓 배부름을 채워 넣겠사옵니까? 차마 거짓을 쓸 수 없어 제 더러운 손자국과 피눈물만 찍어냈나이다. 죽이시려거든 거짓을 고한 자들을 죽이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제 누이를 살려내고 죽여주시옵소서. 개똥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엉엉전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외침이 끝난 후 인정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헛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늘 백성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대신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화려한 문장은 개똥이의 투박한 진실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금은 천천히 손을 뻗어 흑투성이인 개똥이의 손을 잡았다. 임금의 따뜻한 손길에 개똥이는 울음을 멈추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미안하다. 임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죄였다. 임금인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너의 누이를 죽게 하였고 너의 곡간을 비게 만들었구나. 태평성대라 칭송하는 신하들의 글에 취해짐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금은 개똥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대신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경들은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문장을 보았다. 먹물 한 방울 쓰지 않았으나 그 어떤 명필보다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그려내었고, 글자 한자 없으나 그 어떤 상소문보다 과인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임금은 개똥이의 백지 답안지를 높이 쳐들었다. 비어있음으로 가득 채운 이 글이야말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참된 직원 지혜이다. 임금은 다시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개똥아, 너는 무지한 것이 아니다. 너는 거짓을 거부할 줄 아는 지혜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그것이 바로 학문의 근본이자 정치의 시작이다. 임금은 내관에게 명했다. 어필 윳빛을 가져오라. 내관이 붓과 벼루를 대령하자 임금은 개똥이의 백지 답안지 위에 거침없이 붓을 휘둘렀다. 먹물이 튀어 개똥이의 손자국 옆에 굵고 힘찬 글씨가 새겨졌다. 불린문자 불이원즈 견성성불 민싱정포.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본성을 보아 깨달음을 얻다. 임금은 붓을 놓고 선언했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바로 이 백지를 낸 개똥이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장원이라니요.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예조판서가 기겁하며 말렸으나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례가 없다면 오늘부터 이것이 전례다. 글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망쳤으니 이제 세상을 알고 아픔을 아는 자를 등용하여 그 근본을 다시 세울 것이다. 개똥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장원급제라니, 숫쟁이 개똥이가 장원이라니,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임금이 잡아준 손의 온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임금은 멍하니 있는 개똥이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내 너에게 벼슬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를 모르니 정사는 돌볼 수 없겠지. 허나 내게는 그보다 더 중한 임무를 맡길 것이다. 임금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썩어 빠진 조정을 도려내겠다는 개혁의 의지이자 개똥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얻은 자의 기쁨이었다. 여봐라. 장원 급제자 개똥이에게 어사와 유포화를 내리고 즉시 마패를 하사하라. 마패, 암행어사의 상징. 그를 몰라도 갈 수 있는 곳. 눈과 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임금은 개똥이를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아 탐과 놀이들이 판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려 하고 있었다. 개똥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죽은 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꽃님아, 이제 울지 마라. 오라버니가 임금님의 칼이 되어 네 원한을 갚아주마. 인정전의 아침 햇살이 개똥이의 숯검정 묻은 얼굴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임금은 개똥이에게 파격적인 장원 급제를 하사하였으나 그를 모르는 그에게 조정의 정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신 임금은 젊고 강직하나 융통성이 없어 한직을 떠돌던 선비 박서생을 개똥이의 부관으로 붙여주었다. 박서생은 개똥이의 눈과 손이 되어 글을 읽고 쓰고 개똥이는 박서생의 심장이 되어 백성의 아픔을 느껴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나라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오라. 임금은 개똥이의 품에 마패를, 박서생의 손에는 유척 쥐쇠자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까막눈 암행어사와 셋님 부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개똥이는 낡은 갓을 쓰고 다시 허름한 숫쟁이 복장으로 갈아입었으나 그의 품속에는 서슬퍼런 왕의 권위가 숨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짓던 힘없는 백성의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개똥이의 고향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다. 천리길을 되돌아가는 동안 개똥이는 박서생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해 주었다. 책상머리에서 글만 읽던 박서생은 개똥이의 생생한 증언에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탄식했다. 내 그동안 읽은 성현의 말씀이 다 헛개비였구나. 백성이 이토록 고통받는데 시를 짓고 풍류를 논했다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박서생은 개똥이를 어사나리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개똥이의 투박한 손과 거친 말씨 속에 숨겨진 그 어떤 명문장보다 깊은 진심과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개똥이가 떠날 때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는데 관아에서는 밀린 세금을 내라며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보리쌀마저 빼앗아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에 덮여 방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흙을 주워 먹어 배가 빵빵하게 부어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에 개똥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놈들이 사람이 아니여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여. 개똥이는 이를 갈며 관아 쪽을 노려보았다. 관아에서는 때마침 현감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술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현감과 그의 아들 조도령은 기생들을 끼고 앉아 풍악을 울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개똥이와 박서생은 거짓골을 하고 잔치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이쿠 나리들. 배가 고파 그러니 먹다 남은 술찌개미라도 좀 적선해 주십시오. 개똥이가 굽신거리며 다가가자 술에 취한 조도령이 비틀거리며 나와 개똥이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 재수없는 놈들.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지. 때가 들어와 조도령은 낄낄거리며 개똥이의 얼굴에 술을 뿌렸다. 이놈 낯짝이 낯이 있구나. 아 그래. 그 죽은 년 꽃님이 오라비놈 아니냐. 하하하. 한양 가서 임금님을 만난다더니 꼴 좋다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현감과 아전들도 배를 잡고 웃어대며 개똥이를 조롱했다. 네. 누이처럼 너도 멍석말이나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개똥이는 얼굴에 흐르는 술을 닦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살기사치가 번뜩였다. 그래, 내가 꽃님이 오라비 개똥이다. 그리고 나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개똥이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의 5마리 말이 마치 살아서 뛰쳐나올 듯 위용을 뽐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개똥이의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육모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담장이 무너질 듯한 함성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상이 엎어지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현감과 조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마패를 든 개똥이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패. 내 놈이 어사라고 말도 안 돼 저런 까막눈이 어떻게 줘. 도령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역졸들에게 덜미를 잡혀 개똥이 앞에 무릎이 꿇렸다. 개똥이는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위풍당당하게 앉았다. 옆에는 박서생이 붓과 먹을 들고 서서 죄목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죄인들은 듣거라. 개똥이의 일갈의 현감 부자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박서생이 유려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다. 현감 조가는 탐악하여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흉년임에도 구휼미를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그 아들 조가는 양민의 딸을 겁탈하고 살해한 뒤 그 죄를 은폐하려 무고한 백성을 탄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는도다. 현감이 억울하다며 발악했다. 어사나리 이는 모함입니다. 저 무식한 놈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관아를 침탈한 것입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현감은 끝까지 개똥이를 무시하며 법을 들먹였다. 그러자 개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증거. 내 놈이 찾는 증거가 글자로 된 종이 쪼가리냐. 개똥이는 자신의 가슴을 팡팡 쳤다. 여기 내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이 증거고 저기 굶어 죽은 시체들이 증거며 내 놈들 발밑에 엎드려 우는 이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바로 증거다. 개똥이는 박서생에게 눈짓을 했다. 박서생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개똥이와 박서생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받은 탄원서였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개똥이가 그랬던 것처럼 손도장을 찍고 숯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다. 수백 개의 손도장이 찍힌 그 두루마리는 그 어떤 판결문보다 강력한 유죄의 증거였다. 보았느냐?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천심이다. 개똥이의 호통에 현감 부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여봐라. 탐관오리 조가 부자를 당장 하옥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라. 그리고 곡간을 열어 썩어가는 곡식을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개똥이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자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만세,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이 풀리고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조도령은 끌려가면서 개똥이를 보며 울부짖었다. 살려주게. 내 자네 누이 제사를 평생 모시겠네. 그러나 개똥이는 차갑게 외면했다. 내 누이는 내 놈의 더러운 제사상 따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처리한 후 개똥이는 술 한 병과 북어 한 마리를 들고 누이 꽃님이의 무덤을 찾았다. 잡초가 무성했던 무덤은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벌초를 해놓아 단정해져 있었다. 개똥이는 무덤 앞에 마패를 내려놓고 술을 따랐다. 꽃님아, 오라버니 왔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원수 갚았다. 임금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어.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셨단다. 개똥이는 무덤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었다. 바람이 불어와 개똥이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이가 오라버니 고마워. 이제 편히 쉴게.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품속에 간직했던 피 묻은 옷고름을 꺼내어 태웠다. 불꽃이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이후 개똥이는 한 곳에 머물러 벼슬을 살지 않았다. 그는 임금이 내린 마패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여전히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누구보다 백성들의 눈빛을 읽는 데 탁월했다. 화려한 장부가 아닌 농부의 거친 손마디와 안악내의 한숨소리에서 부정부패의 냄새를 맡았다. 그의 곁에는 항상 박서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판결을 기록하고 법리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두 사람의 활약상은 전설이 되어 팔도강산에 퍼져나갔다. 탐관오리들은 까막눈 어사가 떴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쳤고 백성들은 그를 백지, 바이지, 어사라 부르며 칭송했다. 세월이 흘러 임금도 개똥이도 늙어갔다. 어느 날 궁궐에서 임금은 신하들과 경연을 하던 중 개똥이가 올린 장계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여전히 박서생이 대필한 글이었으나 마지막 장에는 언제나처럼 개똥이의 투박한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임금은 그 손도장을 어루만지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경들은 보라. 이 손도장 하나가 수만 권의 책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울린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것임을 이 자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개똥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누군가 왜 글을 배우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글을 알면 자꾸 꾸미려 들고 꾸미려 들면 거짓이 섞이기 마련이지요. 나는 그냥 이대로 백지처럼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보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그의 유언대로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 밥배가 세워졌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비석에 쓰인 글을 읽을 수 있었다. 비어있지만 가득 찬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명문장을